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박세길. 그동안 우리의 현대사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본능적인 발악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말살되고 또한 왜곡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역사의 진실이 침묵만을 강요당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우습게도 우리의 현대사는 이 땅이 아닌 외국에서 더욱 풍부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는 더없이 큰 불행이요 수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기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대사에 관한 대담한 연구를 시도했고 이제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머물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종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도 아닌 제가 감히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계승하면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72페이지부터 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제1부 해방과 분단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제2장 좌절과 분노 1. 모스크바 3.3 결정 그 진실과 허위 2. 참담한 남한의 실정 3. 10월 인민항쟁 4. 북한에서의 사회개혁 제3장 배신과 음모 제2장의 1. 모스크바 3.3 결정 그 진실과 허위 72페이지.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논리는 반탁운동의 실제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반탁운동의 중추 세력이었던 이승만 일파의 논리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모스크바 협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미소 공동위원회마저도 극히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게 13에 대한 해석 72페이지. 이승만 일파는 처음에는 소련이 참여하는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전반적인 대세가 모스크바 협정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던 1947년경에 이르러서는 협정에서 말하는 신탁통치 괄호 혹연 신탁통치와 민주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괄호 미국식 민주주의인지 소련식 민주주의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해지지 않는 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조준승 앞의 책 97, 126쪽 참조. 애초부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였던 미소 양측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나아가고 말았다.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된 데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의 책임이 있었다. 이들 두 강대국은 한결같이 조선의 통일정부 수립보다는
한반도 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예컨대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소련 대표 스티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 대표단이 특정한 인사들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주 원인은 소련이 조선의 가까운 이웃이므로 소련에 충성하는 임시민주정부가 조선에 수립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며 소련을 비난하는 조선인들은 소련을 중상모략하고 소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들이다. 만약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 정권도 소련에 비우호적일 것이며 관리들은 소련에 대한 조선 민중들의 적대 행위들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에 명시된 일제 통치 잔재의 조속한 청산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시종 친일파들을 옹호함으로써 협정의 실현에 근본적 장애를 조성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의 원만한 실현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에 이렇다 할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소련의 협조를 얻어 한반도 내 자국에 유리한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일찌감치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1946년 4월 6일 미국의 AP통신은 미 군정 당국은 남조선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착수했다 라는 소식을 전했다. 1946년 4월 6일 비슷한 시기에 하진은 공산주의자가 참여하지 않는 남조선 과도정권이 성립될 가능성을 비친 바 있고 미소 공유에 앞서서는 이승만과 장시간 회담했고 뒤이어 메가드를 방문했으며 그 후 이승만에게 지방여행을 권고했다. 이승만은 하지의 권고에 따라 미소 공유가 결렬된 이후인 1946년 6월 3일 마침내 정읍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리는 무기유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참담한 남한의 실정 74페이지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을 때의 모습이 해방자라기보다는 정복자의 모습에 가까웠던 사실은 이미 살펴본 대로다. 확실히 미군은 적진을 점령하듯이 남한을 정복했고 하나의 전리품으로 손에 넣었다. 이는 미군정이 남한 땅에서 수행한 정책들이 과거 수많은 제국주의자가 식민지를 개척할 때 활용했던 정책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간단히 입증된다.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군정의 체제와 정책은 과거 일본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했던 것의 단순한 반복 또는 그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군정은 스스로를 일본의 총독부와 동일시했고 일본이 이 땅에 설치해 놓은 모든 기구를 고스란히 인수해 다시 활용했다. 친일 경력이 분명한 자들이 미군정의 주위에 포진했고 반봉건적인 지수, 소작관계는 근본적 개혁 없이 계속 온전되었으며 억압적 식민통치체제 역시 그 완고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갔다.
우선 미군정은 치안 유지의 문제를 과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찰 기구를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군정 정책의 결과 경찰 간부의 8알은 과거 일제히 죽은 노릇을 하던 자들로 채워졌으며 특히 그 중에는 북한에서 쫓겨내려온 친일파중 상당수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형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경찰의 편파적인 생각에 따라 체포되었다. 어떤 경찰관은 저놈은 마음에 안 드니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자고 말했다. 당시 경찰 간부를 지낸 바 있는 최능진의 증언이었다. 17이 어디 있냐? 이거는 18이고 17? 내 눈에 안 보이지? 16. 여기 있다. 친일 경력이 분명한 자들이 미군정의 주위에 포진했고 이게 17인데 17에 대한 해석 75페이지. 미군정에 협력했던 대표적 세력 중 하나는 친일 지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민당이었다. 다소 지역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정은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지수계급 출신이었다. 17에 대한 해석. 본문으로 들어와 75페이지 중간쯤에 경찰의 창설과 더불어 그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온갖 파쇼적 법령 체계가 난폭스럽게 등장했다. 1945년 11월 2일의 군정법령 2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정법령. 앞으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혹은 앞서 폐기된 것이 아닌 모든 현행법과 과거의 정독부가 공포한 규정, 명령, 지시 및 각종 문서들 중에서 1945년 8월 9일까지 유효했던 것은 합법적 당국, 즉 미군정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 계속 발효한다. 계속 치고 있네, 그죠? 그리하여 1908년의 군사법령, 1910년의 정치집회금지법, 1936년의 선동문서 통제령, 심지어는 1907년의 치안유지법, 제2호 등 악명 높은 일제강점기 법률들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경찰 총수 조병옥은 이러한 맥락에서 1912년에 제정된 일본 법률을 근거로 1946년 가을 무렵에 애국자들에 대한 대량 예비금속을 단행하기도 했다. 조병옥. 한편 남한의 민중은 전국 어디에서나 조선인민공화국 창건 과정에서 건국 사업을 뒷받침하고 내외 친일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유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의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자위대, 노동대, 치안대 등 각종 무장단체들을 광범위하게 결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후 미국에 의해 강제적인 군사적 점령이 이루어지자 이들 무장단체는 대원수 6만여 명에 이르는 국군준비대로 통합해 더욱 강력한 대응 태세를 마련해갔다. 그러던 중 1945년 10월 1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경찰들이 국군준비대와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기네끼리 싸우고 지랄들이야, 병신들.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군정 당국은 즉각 국방경비대 창설 작업에 착수했다. 동시에 국군준비대를 강압적으로 해체하고 그 간부들을 체포해 중형에 처해버렸다. 국방경비대의 수뇌부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 군대의 하수인이 되어
독립투사를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반민족적 인사들로 채워졌다. 경비대 초대 사령관인 원용덕을 위시해 최병덕, 장도영, 정일권, 박정희 등이 모두 일본군 말단 장교 출신이었다. 경비대 초대 사령관인 원용덕을 위시해 원용덕, 최병덕, 장도영, 정일권, 박정희 등이 모두 일본군 말단 장교 출신이었다. 박정희. 반면 미군정은 일본인에 의해 투옥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자들의 참여를 엄격히 배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뇌부의 매국적 성격과는 달리 그 하청을 이루는 일반 사병들과 일부 장교들은 비록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몸을 의탁했지만 순수한 민중의 아들로서 여전히 가슴속에는 뜨거운 애국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국방경비대의 창설은 그 자체로 남북을 분열시키고 국방경비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음모가 최초로 명확히 드러난 구체적 사례였다. 미국의 음모.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드는 거. 식민통치의 아성이 정비되어 나간과 동시에 애국 민중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은 날로 극심해져 갔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부터는 모든 애국적 정당과 민주단체들이 불법화되었고 민중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 선풍이 휘몰아쳤다. 매일신보, 인민일보 등 애국적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폐간 처분을 당하거나 엄격한 검열제 실시로 활동하는 데 결정적 제약을 받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파업, 시위, 집회 등 제반민주적 권리가 송두리째 짓밟히기 시작했다. 극히 단순한 예로 1946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영등포 조선실업 노동자 다수가 경찰과 미군 헌병대에게 강제로 출근을 저지당하고 불법적으로 해고되었으며 같은 공장 기숙사 내 여성 노동자 40여 명에게는 식사 공급이 중단되었다. 한편 미군정 아래 남한 민중의 경제적 여건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21 여기 국방경비대의 창설은 그 자체로 남북을 분열시키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음모가 최초로 명확히 드러난 구체적 사례였다. 표 1 참조. 이게 21에 대한 해석. 본래 군대는 국가체제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경비대의 창설은 남한 내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될 소지가 많았다. 78페이지 연대 창설 현황 출전 육군 역사일지 1945년부터 50년까지인데 한번 보자. 모두 15연대까지 있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연대까지 있고 부대명이 창설일과 장소 하나는 제1연대 1946년 1월 15일 태릉, 제2연대 1946년 2월 28일 대전, 제3연대 1946년 2월 26일 1위 익산, 제4연대 1946년 2월 15일 광주,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부산,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 제7연대 1946년 2월 7일 청주, 제8연대 1946년 4월 1일 춘천, 제9연대 1946년 이거는 좀 늦네 11월 16일 제주가 46년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늦고 제10연대 이거는 더 늦네 47년도는 없고
48년도 제10연대 1948년 5월 1일 강릉, 제11연대 1948년 5월 4일 수원, 제12연대 1948년 5월 1일 군산, 제13연대 1948년 5월 4일 온양. 우리 충남이네. 충남에는 온양 하나 같다. 온양하고 대선. 제13연대 1948년 5월 4일 온양, 제14연대 1948년 5월 4일 여수, 5월 4일에 온양과 여수, 마산. 3개가 수원 또 있네. 4개가 같은 날. 제15연대 1948년 5월 4일 마산. 그 다음에 부대 편성 한번 봅시다. 부대 편성 제1연대 1946년 9월 18일 연대 편성 완료됐고, 비고는 자원이 많아 당대 완료. 제2연대 창설일은 1946년 2월 28일 대전인데, 부대 편성은 1946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한 10개월 후에. 비고는 4대 정위 총휘 완료. 자, 밑으로 충남의 거만. 자, 온양. 부대명 제13연대 1948년 5월 4일 온양에서 창설됐고, 그 다음에 부대 편성은 2연대 일부 병력 기간, 그 다음에 비고는 1949년 7월 5일, 그러니까 1년 2개월 후에 옹진 전투에 참가했다. 1949년 7월 5일 옹진 전투. 본문으로 돌아와서 78페이지. 본래 일제강점기 한국경제는 본국 일본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방과 함께 일본과의 연계고리가 끊어지자 재생산 체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해방 당시 제조업 부문의 94%가 일본 자본, 기술자의 80%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패망과 더불어 자본과 기술자를 철수시킴으로써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멈춰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의 분단이 이러한 곤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당시 조선의 공업은 북한에 압도적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므로, 따라서 남한의 공업은 중화학공업 생산액의 20%, 그리고 전 공업 생산액의 4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간의 경제적 통일을 파괴시킨 민족 분단으로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던 중화학공업 부문, 특히 화학, 전력, 비료가 22 등은 남한 내에서 거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자, 비료에 관해서 22에 관해서 79페이지. 남한에는 삼척산업, 삼척공장, 조선화학비료 인천공장, 왕자재지 인천공장 등 3개의 비료공장이 남아있었는데, 이 공장들은 북한 흥남 질소공장의 70만 톤이라는 연간 생산 능력에 비해 그 생산 능력이 6%에 불과한 4만 2천 톤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아이고. 때문에 남한에서는 1946년에 들어와서 미 군정청의 관리하에 겨우 3,603톤의 비료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1935년에서 44년까지 10년간 평균 생산 실적 55만 8,134톤의 0.6%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송훈, 한국 자본주의 형성의 특수성, 김윤환 외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125쪽. 그러나 비료와는 달리 중력발전소 대부분이 북한에 있는 전력은 1948년 5월 14일 최종 송전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38선을 넘어 계속 남한에 공급되었다. 자, 흥남 질소공장, 흥남 한번 찾아봅시다. 흥남. 함경남도中부에 있는 구. 남북길이 16km, 동서길이 약 20km, 함흥 남동쪽
12km 지점에 있다. 흥남 행정구분은 1읍 1구 18리, 인구는 약 99,994명, 2008년도 추정이고, 함흥과 같이 함주군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동해에 맺는다. 북동쪽에는 함경산맥 중에 솟아있는 천주봉 562m, 텐루봉, 서쪽의 호련천, 호련초안 대항까지 뻗어 함과 경계를 이룬다. 남서쪽에는 응봉, 잉펑은 흥남의 진산으로 의릉기지, 이릉지디를 조정하고 함흥평야로 뻗어 남쪽 해안으로 나와 작도와 최덕和 구경대, 꾀징타이를 이룬다. 10.5km의 흥남시 해안선에는 구룡 해안에서 지오롱, 작도 의항까지 사빈이 발달하였고 대진도, 소진도, 진동도, 취도, 양도가 있다. 수심은 간조 때 6 내지 9m 되어 1만 톤급의 배들이 조업할 수 있으며 115m의 방파제가 있다. 함경산맥을 등지고 남쪽은 동해 난류 영향으로 동위도상의 다른 지역보다 온난하다. 연평균 기온은 10도,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5.3도, 평균 기온이 24도, 좋네, 24도. 연 강수량은 900mm 내외이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9페이지. 이와 같이 남한 경제 전반에 나타난 파멸적 현상에 대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는 미국은 이외의 무능력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23, 버스 한번 해서 23.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은 전 세계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었다. 애초에 미군정은 출범 직후 전체 남한 재산의 80%에 달하는 구일본인 재산을 모두 군정청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은 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을 공포 시행했는데 그 제2조에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가 그 기관 또는 그의 국민회사, 단체, 조합 등이 소유 관리하는 전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 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 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게 24. 그리하여 그동안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공장과 은행들이 미군정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25에 관한 거 80페이지. 일본인이 남한에 투자한 기업체 수는 2,576개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는 은행이 43개, 상업회사가 136개, 전기회사가 51개, 식품양조회사가 472개, 기계제작회사가 322개, 인쇄소가 102개, 제약회사가 111개, 운수회사가 75개, 광산회사가 74개, 금속회사가 84개, 해운회사가 5개, 기타 국제 전신회사, 정부 전매 사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25에 대한 해석이고, 보자. 어떤 게 제일 맞나? 남한에 투자한 기업체 수는 2,576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식품 양조회사가 472개, 이게 제일 많고, 그럼 두 번째로가 기계제작 회사가 322개, 그 다음에는 이거 같다.
상업회사가 136개.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111개. 그 다음에 인쇄소가 102개. 그 다음에 금속회사가 84개. 그 다음에 전기회사가 51개. 운수회사가 75개, 광산회사가 74개, 금속회사가 84개, 전기회사가 51개, 은행이 43개,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해운회사가 5개.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80페이지. 이와 함께 토지 등 각종 자원이 일제강점기 동양척지축시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로 귀속되었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동양척식조직회사와 같은 대농장은 소작인들이 대표를 뽑아 농지를 관리하고 있었고, 일본의 소지수들은 대부분의 경우 토지를 내버리고 경찰이 있는 도시로 떠나버렸다. 소유자 없는 이러한 토지를 소작인들은 자신의 토지로 삼았고, 분배를 할 때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분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농민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일본인 토지가 미군정으로 다시 귀속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당한 농민의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26이고 26에 대한 해석 80페이지. 사쿠라이 히로시 앞의 글 417쪽. 미군정은 식민지 시대의 토지대장 괄호 면적, 소유주 주소, 지가 등을 기록과 토지대장과 지적도 괄호 위치, 형상, 지번 등을 기록.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해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구 일본인 등의 소유지를 군정청의 관리하에 끌어넣었다. 이 조사는 1945년 말부터 시작해 다음 해범의 파송기까지 완료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미군과 동행한 한국인 9명이 타살당함으로써 군정청의 토지 몰수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연히 죽어야 되지. 개다리 노릇을 하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81페이지. 이렇게 해서 미군정은 과거 일본 총독부를 능가하는 거대 지주, 거대 자본가로서 남한 땅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 새끼들. 미군정은 이렇게 압수한 광범위한 재산을 기초로 통치 비용을 조달하고 남한 내 동조 세력을 규합했으며, 나아가 남한을 미국의 영구적인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양모 투자 양선상. 아이고, 인간들이 이렇게 대가리가 안 들어가다니. 우선 남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던 토지 문제부터 살펴보자. 미군정 산하의 신한공사는 과수원, 뽕밭, 산림 등을 제외하고도 28만여 정도의 토지와 55만 4천여 호의 소작 농가를 관리하는 거대지수가 되었다. 신한공사의 토지를 소작하는 농가는 남한 총농가 수의 27%? 아이고, 이러며 소작지 면적도 총경지 면적의 13%를 상회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토지는 생산력이 높은 토지였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나는 비율보다도 농업 생산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47년 신한공사 소유지의 쌀 생산고는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 같은 광대한 토지에 대한 신한공사는 그에게 소장료를 거두어들여 소장료 수입은 매년 10수억 원에 달했고, 1947년 4월 1일부터 1948년 3월 1일까지의 수지결산을 보면 5억 8,070여만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신한공사의 폭리가 소작농민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에서 나온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소작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동양척식조직회사 또는 불이흥업 등의
거대 지수들이 농민들에게 강요하여 온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그것이 복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을 보면 농민들에게 크게 불리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어쨌든 신안공사의 창립을 규정한 미군정 법령 제52호 제1조의 공사사장으로서의 미국군 장교는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이익에 관계 있는 정책 문제를 결정하는 정권을 가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안공사는 막대한 소장료 징수를 통해 미군정의 통치와 주한미국인 부양에 필요한 부용의 상당 부분을 조달했다. 병신들. 아이고. 자기들 재산 다 뺏어가고 또 미국인 부양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조달해. 아이고. 참. 토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46년 당시 남한의 전체 농민 중 39%가 자작 겸 소작, 45%가 소작농의 처지에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지수로 있는 소작관계 역시 광범위했다. 미군정은 소작료를 경작 수화물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분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한국인 지수들이 미군정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토지개혁은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토지개혁의 자연이야말로 남한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불만사항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으며 동시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사회불안과 대규모 민중항쟁의 원천적 요인이 되었다. 공업 분야에서의 심각한 혼란 역시 미군정의 편파적 정책 때문에 효과적으로 극복되지 못했다. 미군정은 공업 정책에서도 민족 자립 경제의 토대 구축과 민중 복리 증진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오직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후에도 계속 남한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선인 자본가 계급을 양성하고 남한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종속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급박하게 해결해야 했던 기술자 양성과 설비 투자는 계속 방치되었으며 그 결과 남한의 공업은 1948년에 들어와서도 1941년에 비해 기업체 수는 60%, 고용자 수는 70%, 생산액은 83%가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미군정의 공업 정책을 면방직 공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미군정은 그 나름대로 면방직 공업을 부흥시킨다는 목표 아래 관련 귀속 기업체를 대부분 친일 경력이 분명한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헐값에 불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산 원면의 원조를 시작했다. 이게 29에 대한 해석. 당시 주된 원조는 GARIO의 점령지역 구호 원조 이런 뜻이구나. 명목상의 목적은 점령지역의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한 구제원조로서 주로 당시의 악성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것에 두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목표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미국 상품의 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에 봉사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미국 상품의 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에 봉사하고 있었네. 점령지역 구호원조 가료와 GRIOA 본문으로 들어와 원조의 경우 설비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운전 자금이 확보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시의 면방직 공업에 대한 값싼 원면의 배급은 몇억 개의 사활적 문제가 되었고 그 배급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극에 달했다. 결국 이러한 경쟁 속에서 원면의 배급은 미군정에 요착된 일부 대기업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미국산 원조 원면은 그 가격에서 국산면을 훨씬 밑돌고 있었다. 그 결과 원면 배급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짐으로써 끝내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국내 원면 생산업자인 농민들도 심대한 타격에 직면했다. 이로써 미군정
다수의 중소기업과 농민의 희생으로 자국의 상품 판매에 연계된 매판 자본이 토대를 쌓아나가게 되었다. 자, 30 한번 읽어봅시다. 국내 원면 생산업자인 농민들도 심대한 타격에 직면했다. 이게 30인데 30.